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7주차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살펴볼 거고요. 피아제 이론의 특성, 인지발달 단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그리고 피아제 이론의 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 이론의 특징을 보면요. 피아제는 아동용 지능 검사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다가 아이들의 오답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아동의 사고가 어른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은 이렇게 지능 검사를 했는데 같은 문제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찾는데 그 오답이 다른 아이들도 다 비슷하게 같은 오답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동의 사고는 어른과는 다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동의 사고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 어른과 같은 사고로 변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 아동의 인지가 발달해가는 단계를 청소년까지를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사물을 보더라도 사물을 이해하는 폭에 있어서 아이들은 감각운동적으로 인지가 발달되고 그렇게 생각되고 전 조작기로 생각되고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구체적 조작으로 형식적 조작으로 이해하고 사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이미 성인과 같은 사고가 발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의 발달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피아제의 인간과는 주관적인 존재로 보았고요.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로서 정서, 행동, 사고는 개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내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았고요. 능동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능동적, 적극적, 탐색적인 존재이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 변화해 가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동화와 조절, 이것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인지를 발달시켜 간다.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은 동화와 조절, 그것을 통한 적응, 이 과정이 뭐다? 인지 발달이다. 그래서 성인이 직접 가르침이 없어도 아동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동적 존재입니다. 인지 발달에 대한 피아제의 가정을 보면 모든 인간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발달 방향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사고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로 나아간다. 그리고 인지 발달의 단계는 일정한 원칙과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인지 발달은 유전적인 기질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리고 인지 발달 단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요. 인지 발달 순서는 바꿀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 단계는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아동의 인지 수준은 어른보다 낮은 게 아니라 어른과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1세면 1세에 맞는 그게 온전한 거고 3세에 맞게끔 온전한 거고 5세에 맞게끔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보다 낮은 게 아니라 1세 안에서 충분히 생각할 만큼 3세 안에서 충분히 생각할 만큼 그래서 다를 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 개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도식, 쉐마라고도 하죠. 사건이나 자극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 그러니까 이해의 틀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컵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그런 원형이 있잖아요. 컵. 그리고 그릇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릇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속에 그 틀이 있잖아요. 도식의 틀. 그래서 음료라든지 물을 담아놓기 좋고 마시기 좋은 것을 우리는 컵이라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을
담기 좋은 것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과 컵은 유사해 보이는 점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이것을 담기가 편하냐, 내가 마시기가 더 편하냐, 사용하기가 편하냐에 따라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뭐 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형, 그 기본적인 이해의 틀, 그걸 뭐라고 한다? 도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도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재구성되고 확장된다. 손잡이가 있는 게 컵인 줄 알았는데 손잡이가 없는 컵도 있잖아요. 그쵸? 아, 이런 것도 컵이구나.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재구성되고 확장된다. 그리고 도식이 확장 과정이 곧 뭐다? 인지 발달 과정이다.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개념에 대해서 확실해지는 거죠. 개념.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통한 적응인데요. 동화는 자신의 기존 도식에 맞춰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조절은 새로운 대상에 맞춰 자신의 도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 더 제가 동화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가가 1살 된 아가인데 맨 처음에 강아지만 봤어. 그래서 이렇게 4발 달리고 멍멍하고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강아지래. 멍멍 강아지야. 해서 이 1살 된 아기가 그렇게 4발 달리고 꼬리를 흔들고 멍멍 하는 거를 강아지 멍멍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고양이를 봤네? 그런데 4발 달렸고 꼬리도 있고 소리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멍멍 소리는 내지는 않지만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 고양이를 보고서도 강아지 멍멍 하는 거예요.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건 강아지 아니? 이거는 고양이라고 해. 야옹 야옹이야. 야옹이는 야옹하고 강아지는 멍멍해 하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네. 다른 게 있네. 그래서 조절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처음에 강아지 봤는데 4발 달리고 털이 있고 꼬리 있는 것은 다 엄마가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본 고양이한테도 저건 강아지야 하고 멍멍 했더니 엄마가 아니래.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좀 달라. 뭔가 달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조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개념. 동화는 자신의 기존 도식에 맞춰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알았는데 고양이를 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거 강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화. 그런데 강아지를 봤는데 내가 강아지를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강아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저거는 강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는 소리가 다르네? 꼬리도 다르게 보이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이거 다르잖아? 하고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조절.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고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평형 상태가 오잖아요. 내 마음이 갈등이 안 일어나잖아. 엄마한테 배웠잖아. 이거는 고양이고 이거는 강아지라 배웠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적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 볼게요. 유기체가 자신의 주위 환경 조건을 조성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적응을 한 거. 내가 동화하거나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주위 환경을 조성해가는 능력을 말하며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게 뭐다? 조절이다. 그래서 인지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조직화 볼게요. 상이한 도식들을 결합하는 것, 조직을 한다라는 것은 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것을 보는 것, 컵 자체를 보는 것, 그리고 컵을 잡는 것, 컵에 담긴 것이 이제 마셔도 되는 물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흘리지 않고 마시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각도로 컵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러저러저러한 것들을 다양한 도식들을 결합하여서 통합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를 뭐 하는 거다? 조직화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형과 평형화. 평형은 인지와 환경 간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 제가 그랬잖아요. 동화를 하에 가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인지적인 갈등이 안 일어나. 조절하는 도중에서는 막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죠. 어머, 뭐가 다르네? 이런 인지적 갈등. 근데 인지적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적응이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때요? 평형화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또는 평형화라는 것은 첫 번째로 평균은 인지와 환경 간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 예, 내가 인지적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평형화는 평형 상태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자면 소금을 설탕이라고 하고 먹었는데 어메? 하얗게 생겨서 이것도 설탕일 거라고 이렇게 맛을 봤다라고 보세요. 그런데 설탕은 달달해야 되는데 너무 짜야. 순간 그러면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나는 소금이라고 먹었는데 이거는 짜네? 이것은 그런데 설탕이 아니네?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평형이 맞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설탕이 아니야.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소금이라고 해. 그래서 소금 적응해 가면서 내가 평형화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거구나. 내가 이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깔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구나 라고 평형화,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획득해 나가는 거. 이 갈등이 조절되어지는 거. 그것을 평형화. 자, 이제 두 번째로 인지 발달 단계 볼게요. 인지 발달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감각 운동기고요. 감각 운동기는 출생서부터 만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 감각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 운동을 나타내고 감각 운동에 기초한 경험을 통해 환경을 탐색해요. 우리 몸의 감각은 몇 개가 있어요? 오감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아놀이를 오감발달 놀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왜 그래요? 0, 2세는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세상의 지식을 담는다. 세상을 알아간다. 뭘 통해? 감각을 통해. 그래서 즉각적인 외부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빨기, 쥐기, 때리기 등 신체적 행동 도식을 조직화하고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고요. 인과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목적 지향적 행동 등 물리적 세계의 속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대상을 표상할 수 있는 표상적 지능을 획득한다. 너무 어렵죠? 자,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이 시기에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상 영속성,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제가 볼게요. 이런 지갑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지갑에 제가 볼펜을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6개월 된 아기는 없어졌으니까 응 하고 봐. 그러나 9개월쯤 되게 아기는 이거를 이렇게 치우려고 해요. 이 안에 넣었으니까 이것이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자, 6개월쯤 된 아기는 대상 영속성이 없어서 어떻게 뭘 안 해. 그러나 9개월쯤 되면 이걸 이렇게 치우려고 한다는 거죠.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라는 거.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저게 켜져. 맨 처음에 버튼을 누르면 저게 켜지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저게 켜지네? 라는 거. 인과관계. 이걸 누르면 불이 켜져. 이런 인과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목적 지향적. 목적을 향해 가는 지향 행동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의 속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표상. 떠올리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도 뭐라고? 여보세요? 내가 이걸 뭐로 표상한 거예요? 엄마의 휴대폰으로 표상을 한 거죠. 정신적으로. 여보세요? 이게 휴대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표상적 지능이 획득된다. 언제가? 감각운동기가. 그래서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가 있어요. 반사기가 있고요.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2차 도식들의 협응, 3차 순환반응, 통찰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순환 반응이라는 것은 순환이라는 것은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는 뭐야? 몸을 갖고 논다. 2차는 외부. 다시 1차는 뭐? 내 몸. 2차는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위 1단계 반사기는 어떤 거죠? 반사. 신생아는 태어나서 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를 통해서 맨 처음엔 세상을 알아갑니다. 출생해서 1개월이고요. 입에 닿는 것은 어떤 반사? 무조건 빨기 반사. 손에 닿는 것은 무슨 반사? 잡기 반사. 무조건 잡는 거.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반사. 그쵸? 소리가 나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가 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세한 도식은 어떤 도식? 빨기 도식. 무조건 잡으면 어디로 가? 입으로 가. 무조건 입에 넣어주면 어디로 가? 입으로 빨아. 빨기 도식이 가장 우세한 도식이다. 자, 하위 2단계는 1차 순환 반응기라 그랬어요. 1차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체 가지고 논다 그랬잖아요. 1에서 4개월. 이 시기는 자신의 신체와 신체 간 협응을 위한 행동을 반복한다. 손을 입에 넣는다든지 손과 손을 부딪히다든지 뭐예요? 신체 간의 협응. 협응이 있어야 이거 박수 칠 수 있어요. 협응이 있어야 잡을 수 있어요. 조직화돼야. 이 시기에 영아의 흥미를 끄는 행동은 영아의 신체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순한 것들이며 자신의 신체를 제외한 외부적인 사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외부적인 것을 아직 잡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1차 순환 반응은 몸 가지고 노는 거, 몸을 계속 반복해서 노는 것을 뭐라고 한다? 1차 순환 반응기. 그러면 하위 3단계로서 2차 순환 반응기는 4개월에서 8개월인데요. 2차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외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기는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하여 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자신의 환경 내에 있는 사물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탐색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이를 흔들어 보는 거. 반복적으로. 처음엔 딸랑이도 뭔지도 몰랐다가 이제 딸랑이를 잡으려 하고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흔들어서 소리가 나네. 자기가 흔들고 나서 놀래. 소리가 나네. 네, 자기가 흔들고 나서 놀래는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반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는 뭐다? 외부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한다. 자, 그 다음에 하위 4단계는 2차 도식들의 협응기 8개월에서 12개월인데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단이 되는 기존의 다른 도식들을 협응시키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아가 장난감을 잡으려고 베개를 치우는 것과 잡는 것 사이에서의 협응, 그리고 특정 목적을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게 되고 숨긴 물건을 기억했다가 다시 찾으려고 하는 뭐가 생긴다고요? 대상 영속성을 어느 정도 이제 획득한다. 그리고 제가 LMS에 아이들의 그 대상 영속성 그 발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위 5단계는 3차 순환 반응기예요. 12개월에서 18개월인데요. 새로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탐색과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행동과 결과를 탐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실수를 하는 게 건강하게 큰 거야. 흘리면서 먹는 게 당연히 그 시기에 발달된 거. 너 왜 흘려가 아닌 거예요? 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서부터 그 실수가 자꾸 받아들여져야 돼. 너 왜 또 이랬어? 너 또 왜 이랬어가 아니라 실수는 당연한 거야.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다? 새로운 행동과 결과를 탐색한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12에서 18개월이에요. 손바닥으로 탁자를 약하게 두드려보고 강하게도 두드려보면서 그에 따른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를 반복하는 거. 장난감에서 소리가 나게 해보려고 버튼을 눌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하는 거. 다양하게 만져보는 거.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6단계는 통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고의 시작, 12개월에서 24개월이고요. 이 시기에는 대상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상징을 만들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 상상, 표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여보세요? 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여보세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관찰 직후 모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재생하는 지연 모방이 가능하다. 다시 바로 앞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거. 내가 짝짝꿍 했어. 그랬더니 지금 짝짝꿍 따라하기도 하지만 내가 짝짝꿍 하지 않았는데 한 3, 4시간 뒤에 아빠가 왔는데 막 짝짝꿍을 해. 그거 뭐예요? 지연 모방. 내가 지금 걸레질을 할 때 바로 옆에서 따라하는 거 지금 즉시 모방하는 거고, 지연 모방하는 것은 엄마가 지금 이렇게 걸레질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걸레질하는 흉내 내기를 하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런다? 지연 모방. 관찰 직후 모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재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연 모방. 이 시기에 성취 정도가 나머지 생애의 인지 기능에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24개월 아이들,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시행착오. 당연히 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한다. 두 번째로 이제 통찰기가 이제 오는 거죠. 이 단계. 그러나 전 단계서부터 반사기서부터 이 6단계는 다 중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서 전 조작기 만 2세에서 7세예요. 자, 감각운동기는 감각운동기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로써 완전해요. 이걸로써 세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 전 조작기인데요. 전 조작적인 사고로 세상을 알아가고 이 아이는 인지가 발달합니다. 그럼 전 조작기 사고의 특징이 뭐냐? 언어 발달, 상징적 사고, 상징놀이, 물알론적 사고, 꿈의 실제론, 인공론적인 사고, 전환적인 추론, 직관적인 사고와 집중 경향, 그 다음에 사고의 비가역성, 이런 것들이 전 조작기의 사고의 특징인 거예요. 아이들은 이러한 특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탐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어 발달, 특히 전조작기에는 언어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다음과 같은 능력이 발달해요. 언어 능력을 통해서 개념적인 사고가 발달되고 사물이나 사건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 감각보다도 내 머릿속에 언어로서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표상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상징적 사고로 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징적 사고와 상상놀이라는 것,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소꿉놀이, 병원놀이, 학교놀이 등과 같은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징적 사고,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뭐야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꿉놀이 또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환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상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상상놀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2에서 7세는 엄마 생일이야. 엄마 생일인데 인형을 사다 주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라고. 자, 이제 아빠가 용돈을 줬어.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엄마 생일 준비하자, 마트 가서 생일 준비하자라고 생일 선물을 고르는데 이 시기 아이들은 뭘 골라요? 내가 인형 좋아하니까 엄마도 인형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형을 갖다 사서 주는 거죠. 얼마나 귀여워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즉 자신과는 다른 관점이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 관점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시각 조망 차원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을 볼 때 자신의 위치에서만 사물을 이해할 뿐 타인의 위치에서는 그 사물을 추론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이걸 봅시다. 뭘 볼까요? 제가 서랍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꺼냈어요. 자, 여러분, 이 거울은 마땅치가 않네. 제가 다른 걸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이거 뭔 것 같아요? 컴팩트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도 이 모양이 있네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뭔지. 그러나 내가 이쪽 면을 본다라는 것을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보면 내가 본 것은 저 사람도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이 숨을 때 어떻게만 숨어요? 이러고 숨어. 그냥 이렇게 숨으면 내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안 보일 거라고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각 조망 차원의 자기중심성. 내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이면 저 사람도 이것이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언어적인 차원의 자기중심성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양상인데요. 어른들이 이런 실수 많이 그거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자체에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면 착하면 알아들어야지. 이거 다 언어 차원의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랍 몇 번째에 어떤 거 나한테 갖다 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언어적 차원의 자기중심성이다. 자, 우리 자기중심성에서 관점 그리고 시각조망 그리고 언어적 차원에서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를 봤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 세상을 알아가.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세상을 알아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에 대한 이해, 탐구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조작기의 특징 또 이어서 보면 물활론적인 사고,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데요. 그냥 움직이는 것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움직이면 또는 인형한테도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 사람처럼 물활론적인 사고 그래서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꿈이 현실에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꿈에서 본 건지 실제로 있었던 건지 왔다리 갔다리 해요. 특히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해보라면 어떤 아이가 동물원 갔다 왔다는 이야기하면 꿈에서 본 것도 갔다 왔다고 다 얘기하죠. 그래서 꿈이 현실에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인공론적인 사고,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와 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인공론적인 사고, 그리고 전환적인 추론. 는 서로 별개인 두 사건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물이나 사건의 개별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추리하는 것, 특수한 것에서 특수한 것을 추리하는 것 등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직 낮잠을 안 잤으니까 아직 낮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이 아픈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전환적인 추론을 한다. 그리고 직관적인 사고와 집중화 경향인데요. 직관적인 사고라는 것은 한 가지 두드러진 지각적 속성으로만 사물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초로 된 사과인데 불구하고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겉모습이 사과니까 이거 사과다 하고 앙 하고 먹는 거죠. 직관적인 사고. 그리고 직관적인 사고의 특징은 집중화
경향으로 두드러진 속성 어느 하나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전 조작기부터 보존 개념, 유목화, 서열화 등이 발달하기는 하지만 직관적인 사고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획득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획득하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다. 그래서 전 조작기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직관적인 사고, 아이들의 유목화, 서열화 이런 것들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그런 실험하는 모습 또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비가역성, 존 조작기에는 역방향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비가역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진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철수의 동생이 영수인 것을 아는 전 조작기 유아에게 영수의 형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사과가 5개에서 2개를 빼면 3개만 남는 것을 이해하는 전 조작기 유아에게 사과가 몇 개 더 있어야 5개가 될 수 있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유치원까지 걸어간 후 다시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을 뭐라 한다? 비가역성, 역방향의 사고를 조작하지 못한다. 자, 세 번째로 구체적 조작 단기입니다. 이 단기는 7세에서 11세고요. 구체적 조작기는 전 조작기에 비해 논리적 사고가 현저하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러나 아동의 사고가 가상, 미래, 철학적 세계 등이 아닌 현실에 머무르며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아직 논리적인 그 머리로서 뭐 하는 그런 가상적인 사고, 미래, 철학적 세계 이런 것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물 안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을 보면 보전 개념이 획득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면 수, 길이, 면적, 부패, 무게, 부피 등 여러 형태의 보전 개념을 획득하고요. 그것을 보전 개념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외형적 형태가 변화가 되어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가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점토 2개를 보여줬어. 제 손만큼의 점토 2개를 보여주고 이건 똑같지. 그리고 하나의 점토는 조물락 하고 동그랗게 놔두고 또 하나의 점토는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었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조작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부피는 달라졌지만 무게나 이런 것들은 같잖아요. 더해지지 않았잖아. 그냥 모양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전조작기 아이들은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토가 동그랗게 있고 하나는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에 직관적으로 집중화되어서 이게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길게 보이지만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이거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와 선생님이 길게 느린 거가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게 더 들어가지 않고 더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개는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구체적 조작기. 전 조작기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냥 아이들이 어떤 그 집중화 경향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이니까 비가역적 사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길게 늘여놓은 게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떤 대상의 외적 형태가 변화되어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가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뭐다? 보전 개념을 획득하는 거다. 그래서 보전 개념을 획득했다는 것은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존 개념에 있어서 먼저 동일성의 원리를 볼게요.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지 않으면 본래의 양과 동일하다는 원리. 그게 뭐라고요? 동일성의 원리. 컵만 바꿨을 뿐이지 물을 덜어낸 것도 아니고 더 부은 것도 아니니까 물의 양은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실린더에 여기도 500리터, 여기도 500리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더 길다란 곳에다 넣고 하나는 더 넓적한 그릇에다 넣었어요. 보존성이 특히 동일성의 원리가 있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이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올렸어도 이거는 넓게 늘렸어도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양이 동일해서 이거는 같은 거예요 라고 아는 거. 그 다음에 가역성의 원리, 변화 과정을 역으로 거쳐가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다시 원래 컵에 부어보면 길이가 같잖아요. 여기는 긴 곳, 여기는 넓은 곳에 했지만 다시 또 똑같은 컵에다 넣으면 그 양이 같잖아요. 가역성의 원리. 그 다음에 보상성의 원리. 어떤 차원에서의 변형에 의한 양의 손실은 다른 차원에서 보상된다는 원리. 예를 들자면 물의 높이는 높아졌지만 폭이 좁아졌잖아요. 또는 물의 그 높이는 낮아졌지만 폭이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 개념은 동일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보상성의 원리를 아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분류 능력의 획득, 유목화를 할 수 있다는데요. 사물의 분류에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사물을 공통의 속성을 갖는 것끼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은 동물끼리, 식물은 식물끼리. 이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분류 능력 획득, 유목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열화 또는 연속성의 능력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여러 사물이나 현상들을 특정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 순부터 순서대로 친구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장 큰 수부터 순서대로 이제 나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 구체적 조작기다. 그 다음에 탈중심화, 사회적 관점을 수용한다는 건데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사물의 다른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조작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화. 구체적 조작기는 타일중심화, 그래서 사회적 관점을 수용한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조망 수용 능력. 나는 이게 보이지만 너는 네 앞에서는 이게 보여라는 것을 아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의 뷰를 아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조망 수용 능력 혹은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놀이와 언어에서 외부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좀 더 지속성 있는 이제 우정이 가능해집니다. 가역성 획득이라는 것은 가역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역방향 사고가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5에서 2를 빼면 3이 남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어. 그리고 2에서 얼만큼을 더하면 5가 되는 거야? 네, 3개만큼 더하면 5가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빼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빼기, 더하기, 가역성 획득. 자, 그 다음에 조합의 기술인데요. 조합 기술의 획득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의 사물이 있으며 그것을 펼쳐 놓든지 밀집해 놓든지 또는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숫자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조합 기술을 획득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수를 다룰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갖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조합의 기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예요. 만 12세 이후고요. 삐아제는 형식적 조작기가 이제 성인기에도 다 이 형식적 조작기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넘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수준에서도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꿈을 그릴 수 있고 우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리고 삐아제는 이 시기가 되면 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인지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는데 추상적 사고라는 것은 실제적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언어로 설명해 준 것만으로도 상상해낼 수 있다는 거. 가설 연역적 추리가 또 가능한데요. 이것은 제시된 문제에 내포된 정보로부터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한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과거의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와 달리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문제 해결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해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적 사고,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명제적 사고라는 것은 경험적 현상에 대해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간의 논리적 관계를 추리하는 것으로 논리적 판단을 언어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차원을 넘어 여러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형식적 조작기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가치체계와 도덕적 판단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면 타율적 도덕성에서 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율적 도덕성. 그러니까 삐아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도덕성 발달은 처음에는 이제 혼나거나 나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내가 도덕성이 생기지만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지면서 자율적, 내 스스로 도덕의 기준을 갖는 걸 말하는 건데요. 삐아제는 아동들에게 아래 보기와 같이 짝으로 구성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상황에 대해 아동들이 내리는 판단을 관찰하여 아동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두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부르자 존이 식당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그만 문 앞에 의자가 놓여 있던 문 앞에 이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가 와르륵 하고 모두 15개가 깨진 거예요. 한편 헨리는 엄마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찬장에 있는 잼을 몰래 꺼내 먹으려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손을 뻗다가 그만 컵 한 개를 깨뜨렸어요. 자, 하나는 엄마가 저녁 먹자 하고 실수로 문을 잘못 열어서 그 의자 위에 있는 걸 15개를 깨뜨렸고, 하나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몰래 잼을 꺼내 먹으려다가 컵 한 개를 깨뜨렸어요. 누가 더 많이 혼나야 돼?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도덕적 판단은 타율적 도덕성, 전 조작기로부터 자율적 도덕성, 구체적 조작기로 발달해 가는데 이 에피소드의 타율적 도덕성은 전 조작기의 도덕성, 복종과 처벌 중심, 의도보다는 결과 중심. 자, 도덕성이 복종과 처벌이야.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또는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15개를 깬 것이 더 잘못한 거야, 혼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율적 도덕성은 뭐예요? 구체적 조작기의 도덕성으로서 동기나 의도에 따라 판단. 조는 엄마가 불렀는데 실수로 깨트린 거고, 헨리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먹으려고 몰래 잼을 꺼내 먹으려고 깬 거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그런 거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게 더 잘못된 거지. 이건 혼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칙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합의의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는 단계가 자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제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있어서 전조작기의 도덕성 수준을 보면 규칙은 전지전능한 신이나 어른이 만든 절대적, 불변적인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성인이 정한 규칙에 아동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복종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동은 저지른 잘못이 크면 클수록 의도가 어떻든 간에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보다 결과를 중심에 두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존이 컵을 더 많이 깼으니까 더 나쁘고 혼이 났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10세경까지 타율적 도덕성이 지속되다가 규칙이 협동적 상호작용을 위한 계약임을 배우게 되면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율적 도덕성을 볼게요. 자율적 도덕성은 구체적 조작기의 도덕적 수준인데요. 맹목적 복종에서 벗어나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은 규칙이 상호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서로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즉 규칙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에 있어서 훔치려다 컵을 깬 헨리가 더 나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어겼다고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정상 참작이 필요함을 이제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아제 이론의 평가 볼게요. 의의를 봅시다. 인지발달 분야를 확립했고요. 피아제 이전에는 특정한 인지발달 연구가 없었고 피아제 이론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피아제의 개념은 교육 분야에서도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 발달과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인지발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정립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은 어른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 배우며 아동의 사고방식이 어른과 다르다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인지 발달을 정립했다는 것. 그리고 아동은 호기심 많은 능동적 탐색가로 호기심과 내적 동기가 있고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아동은 사물 및 환경과의 직접 상호작용하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피아제 이론의 이제 비판점 볼게요. 성인으로부터의 가르침, 교육, 훈련, 연습의 중요성을 좀 간과했다.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발달 과정이 자발적인 과정이며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인지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많은 이론가들은 이러한 피아제의 이론이 교육, 훈련, 연습 등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의 인지발달을 다루지 않은 것이 비판점인데요. 인간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인지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60세 이후에도 자기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덜 걸리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보고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 피아제는 개인적인 임상적인 면담과 관찰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기 아들, 딸 보고 아들, 딸을 관찰하면서 만든 게 이 위대한 이런 이론을 얼마나 관찰을 면밀하게 잘했으면 우리가 정말 처음 듣는 도식, 조절, 동화, 평형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사 이런 말 다 이 피아제가 만들었어요. 그 애기 3명 자기 자녀들 보고 관찰한 걸로 이렇게 이론을 정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해놓으실 수 있는 분인데요. 이제 그게 비판점인 거지. 많은 아이들을 데이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 관찰해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 그래서 소수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 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지만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가 관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의 아이들,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인데요. 대부분의 연구 대상 아동이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문화적, 인종적, 사회계층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의 이론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인지발달 차이를 간과했다. 피아제는 모든 아동이 동일한 일정 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발달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인지 발달에서의 성별 차이나 개인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개개인의 지적 발달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단계에서의 행동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동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인지의 전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비판점도 있습니다. 피아제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동의 수학적 사고, 논리의 발달은 잘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도덕적, 인지의 발달이나 정의적 측면 혹은 문화, 예술, 음악 등 정서가 포함된 인지적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발달 단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질적으로 독특하게 서로 구분되는 인지발달 단계가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 피아제 이론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1학차에 이 이론을 들으실 때는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동학을 전공한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더 심도 깊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고 피아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계별, 그 다음에 주요 용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피아제 이론이 덜 어렵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 시간 말고서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피아제 인지발달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잘 정립해 두시면 다음 과목에 있어서도 더 여러분들이 깊게 피아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퀴즈 5문제 풀어볼게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발달은 동화와 조조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지발달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한다.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인지발달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다. 답은 뭘까요? 그쵸? 추상적인 사고는 형식적인 조작기에서 가능합니다. 자, 문제 두 번째고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인지 발달의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두 번째, 인지 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세 번째로는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네 번째는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답이 뭘까요? 1번이죠.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가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이며 발달 순서는 누구도 바꾸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비판점이죠. 세 번째, 물체의 형태나 위치,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질량이나 부피 같은 물질적 성질에는 변화가 없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획득되는 시기를 뭐라고 어느 시기죠? 1. 영아기, 2. 유아기, 3. 아동기, 4. 청소년기, 3. 아동기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이죠. 그래서 보전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로 아동기이다. 퀴즈 네 번째이고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조작기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다. 전조작기에는 상징 개념을 획득한다. 전조작기에는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피아제는 발달의 순서가 있지만 각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거죠? 그쵸.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봤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단계별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감각운동기, 인과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2번 전조작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한다.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 행동을 판단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를 고려할 수 없다.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논리적 사고 과정에서 현재의 지각적 경험을 주로 사용한다. 자, 답은 1번이죠. 감각운동기는 인과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하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 그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행동을 판단할 때 결과뿐만이 아니라 동기를 고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인 거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 과정이 주로 현재의 시각적 경험에 머무르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아동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보육교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피아제는 아주 중요한 인지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사고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리고 모자라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단계별로 완성됐다. 그 단계만큼의 세상을 이해하는 폭, 세상을 탐구하는 방법, 세상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런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가 있다. 사고가 다르다. 성인과는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동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자와 다른 시각이 있죠.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비전공자인 거고요.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온전해. 1살만큼 온전한 거고 3살만큼 온전한 거고 5살만큼 온전하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본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습니다.